재능은 왜 금기의 단어가 되었을까? 재능이 분야에서 재능의 존재, 재능. 재능이라는 단어를 말 안 된다는 것도 있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은 성공한 사업가는 왜 자신의 출발점을 감출까? 자기의 출발점을 예를 들어서 학벌이 대표적인데 가끔 언론이나 명문대학이나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학벌이 좋은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기가 좋은 학벌을 받지만은 딱히 뭐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함정은 그들이 그 학벌이 없는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벌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을 또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 혹은 당연한 것 정도로 믿는 경우이다. 그렇지. 노력 만능주의자들이 얘기는 다시 하기를 하고, 자, 재능 만능주의, 재능. 그러니까 감춰진 피드트러 성공에 운의 역할이 없었을까? 운? 피드트러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가 운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와 시각은 지나칠 정도로 감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불운은 존재하지만은 행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괴이하기 짝이 없다. 운은 언제나 양면적이다. 행운이 존재하는 만큼 불운도 존재한다. 운의 본질은 이 양쪽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쪽으로 행운이라 하고 누가 나의 가계를 알아볼 것인가?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위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검증된 1시간의 재발견 재능은 없다는 주장. 이번에는 말롬 글래드웰의 주장을 살펴보자. 운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의 주장처럼 운을 절대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까? 그는 일반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행운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그 원래의 연구 결과를 오독했다는 것이다. 일반 시간의 법칙에 근거가 된 연구를 발표한 K. 앤더슨 에릭슨은 또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책을 출간했다는 거죠. 일반 시간의 재발견. 노력만 하면 될까요? 재능은 필요 없을까요?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높다, 낮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떤 것인가. 평균에서 출발점, 축구에 대해서 출발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첫째,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노력을 가하디 포장하는 것에 다른 계층에 소속된 사람이나 그런 조정에 둘째,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간과한다. 성공연금사들의 실패는 뭘까요? 고장난 성공 비법. 이런 책들에 대해서 멀티팩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면은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나면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또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의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그 똑같은 느낌을 매년 1월 1일 0시 1분에 받는다. 오전 8시 그 느낌과 자신은 극대화가 된다. 우리가 새해 하는 다짐이 3일쯤 지나면 약발을 당하는 것처럼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의 좋은 습관이나 패턴이 있으며 그것을 배우면 말 그대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습관을 익힌다고 해서 내가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짐 콜린스와 위대한 기업의 오류. 그렇다면 성공의 비법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책들은 어떨까? 1982년에 나온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 이건데 제목대로 초우량 기업들을 조사해서 공통적 분석한 기업가 CEO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장기 베스트에 올랐다는 건데, 또 스티븐 코비의 책과 성공의 수많은 아리들을 양산해낸 것처럼 이 첫 곡도 그런 끌어내었다는 거죠. 짐 콜린스는 초우량 기업의 조건, 쏟아졌던 비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신약을 대서할 때 임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짜 약을 주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짐 콜린스의 맥킨지 시절의 동료였던 빌 미허는 이 책에 대해 이미 위대한 기업들을 연구한 것은 쓸모없다고 평가했다. 이미 위대한 기업을 살펴본 것으로는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짐 콜린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여 다시 낸 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 또한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짐 콜린스는 이 책을 쓰면서 무척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 스스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는 시간을 초월한 원리를 따른 책이라고 표현한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그가 연구한 어마어마한 자료 양에 있었다. 심지어 책 속에서도 2000페이지 인터뷰, 6,000건의 논문 조사, 3.8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 문구로 어필한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자료를 도출한 결과에는 말 그대로 참 최고의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위대한 기업의 몰락에 대해서는 짐 콜린스의 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 정거전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또 다시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또 위대한 기업이 썼는데 또 위대한 기업이 멀티팩터, 사실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지만, 노력으로 성공? 김영준, 2007년부터 참 예리하게 잘 보고 건국대학교 졸업하고 기업은행 등등 하면서 아주 교양 부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2019년 여름에 나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스타벅스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다. 2019년 어떻게 1호점을 내는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직원들도 20주년 기념 배지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지난 20년간 스타벅스 코리아에만 특별한 20년이 아니었다. 한국어 커피 시장이 더 특별한 시기였다. 스타벅스의 등장 이후에 커피 전문점과 카페 문화가 보험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먼저 등장한 커피 전문점들도 있었지만 오직 스타벅스만이 받고 있는 평가인데, 스타벅스가 거둔 성공을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랐다. 2018년 말 기준에 전국에 1262개의 점포가 있으며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점포가 많은 투썸 플레이스, 또 이디야도 각각 2,700억, 2,400억을, 일반적으로 가맹점 프랜차이즈 총 매출은 본사 매출을 3 곱하기 해서 추정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그리 시장과 비즈니스를 보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 이 리얼리스트에 있다. 서울대학교 아주 리얼리스트 문정은 교수가 칭찬 추천했네요. 시작부터 우울했다. 유지점포 200호점 보니까 널리 알려진 성공 요인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기록할 만큼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특히 2019년 20년을 맞아서 분석 기사가 더욱 많았는데, 이 기사는 크게 고급화 전략,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런가? 정말 그것이 핵심 성공 요인일까? 우선 고급화 전략부터 보자. 2000년부터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들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았다. 현지화 전략도 비싼 이유로 반박할 수 있다. 현지화 전략이 성공의 요인이라면 애초에 현지화가 필요 없는 국내 브랜드들이 왜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결국 현지화가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 점포적인 지원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인데요.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찾는가? 다시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물론 경기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존재하고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선택은 백지 상태에서가 아니라 특정 어떤 맥락에서 고려 없이 성공의 분석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성공적인 전략으로 선불카드와 스타벅스 오더를 꼽지만 이런 성공은 원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이용 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굳이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서비스다.
스타벅스 앱도 마찬가지. 자주 찾기에 서비스를 통합한 앱이 의미가 있지. 애초에 이용 빈도가 낮았다면 하고는 의미가 없다. 또한 사이렌 오디오말로 결과 이전을 성공이라는 결과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면 어린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랬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답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연시험에 있어서 답지에서 답만 확인하고 덮어버리고 이미 본 답에 맞춰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나중에 풀이 과정을 하게 보니 내가 답을 도출한 방식은 전혀 맞지 않았다. 미리 본 답안의 숫자가 나오도록 이리저리 끼워 맞추느라고 그랬던 것이다. 성공의 원인과 요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할 때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공의 요인은 전략과 선택에는 맥락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그 정식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다. 수학 17번 문제와 답안을 이리저리 맞춰서 18번 문제도 통할 리가 없었다. 등등등. 과연 성공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이 옳을까? 성공에 대한 기존의 모든 통념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정말 그게 성공 비법이냐 한 겁니까? 우위전쟁 그들은 어떻게 성공이 이뤘는가? 성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조언들, 확률, 불확실성, 운, 현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성공은 고난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고생은 정말 성공을 가는 통행로일까? 가난장에서 부자로 가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고난과 고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얻은 것보다도 고생 끝에 힘겹게 얻은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격도 남다른 법이다. 고난과 고생은 성공 스토리에 가진 이야기에 힘을 더하는 장치이다. 고난과 고생이 가능될수록 이야기 구조가 더욱 그럴듯해지고 강력해지기에 우리의 뇌는 그것을 더욱 믿게 된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 일장에서 소개한 의식적인 연습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노후 목표 설정의 제시이다. 성공한 이들은 단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고난, 매우 당혹스럽다. 고난의 생존 편향.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보면 모두 고난을 겪고 성공을 이루었기에 나도 고난을 견디면 언젠가 저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관찰에 있게 나오는 편향에 불과하다. 확률, 불확실성, 운, 현실성,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연금사들이 실패한 이유. 잘 되는 기업을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조직 문화도 좋아 보이고 인재들도 각각 맡은 자리에서 실적을 내는 같이 보이고 경영적 기업도 잘 이끌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안 되는 기업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 문화도 엉망이고 사람도 인재도 탈출한 것 같고 경영자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기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팀과 안 나오는 팀을 두루 거쳐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팀 분위기가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와서 팀 분위기가 좋은 것일까? 그렇네. 우리의 인재 능력은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평가하지 못하고 멍덩어려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흉악한 살인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살인자가 이웃에게는 친절한 사람이었던 데 놀라고 그 이웃들은 친절하고 수줍음이 많던 사람이 살인자는 사실에 놀라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면 모두 세부적인 특성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적이 곤두박질 기업을 보면 모두 세부 특성에서 나쁜 평가를 내리게 된다. 필 헤일로 이러한 기업 평가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소개하는 레고나 ABB 시스코 등의 기업들은 실적이 들어서 런던으로부터 너무나도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다. 극단적인 평가, 성공의 비법과 카고 컬트. 사실 이 기업 성공의 비법을 다루는 경영서들은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서의 기업 버전이나 다름없다. 차이가 있다면 개인에게나 행동의 마음가짐을 좀 더 강조하고 기업에는 조직관리를 강조하며 데이터의 양이 좀 많아서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뿐이다. 카고 컬트. 미국의 산불 정책이 가르쳐주는 것. 세상 우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원인과 결과, 선행적인 구조로 연결지어서 이해하지만은 실제 세상은 이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 따라서 원인은 같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며 원인을 제거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산불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산불을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와 사실은 다르다. 사업가들의 이야기와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우리 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로 연결짓는 시각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처럼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연결짓다 보면 신기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호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악재가 등장하면 하락한다. 인간관계를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다. 주가가 상승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 오른 것이고 하락하면 그만큼 나쁜 일이 있으니 내린 것이다. 하지만 종종 반대의 경우가 벌어질 때가 있다. 호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주가에.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은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주식시장이 오른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악재를 좋은 소식으로 또 해석하게 된다. 증권 뉴스에서 이런 곤란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82%와 95% 명중률의 차이는 뭘까?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과 세상은 불확실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실 세계 지배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의 선행적인 관계가 실제 현실에서는 종종 틀리는 이유도 바로 확률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럴 때 보이는 설명과 실패 확률은 2002년 노벨 경제학 데니얼 카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린다 실험 얘기를 한다. 카니먼은 가상의 여성 린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린다는 31세 미혼 여성으로 직설적이고 매우 독특하다. 그녀는 철학을 전공했다. 학생 때는 차별과 사회의 정의 같은 관심을 보였고 반핵 시위에도 참여했다. 또 너머는 린다가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거기는 다음 위엔 같이 세 가지 항목이 있다. 린다는 여성운동에 적극적. 린다는 은행 창고 직원. 린다는 은행 창고 직원이고 여성운동에 적극. 린다는 어떤 시나리오에 어울릴까? 린다의 묘사는 여성운동. 또 시나리오는 매우 잘 어울려 보인다. 실제로 응답한 사람은 그렇게 평가했다. 양자택일 베팅에서 한쪽이 반복될 때의 베팅 비중은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갈수록 어떻게 홀수가 더 많아지네요. 희한하니. 그렇다면 은행 창고 직원과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그 린다에게 어울리는 시나리오는 뭘까? 카누먼은 이제 실험가들에게 순위를 매기게 했다. 은행 창고 직원보다 높은 순위를 여성운동에. 이것이 바로 이상한 부분이다.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직원, 시나리오가 린다라는 캐릭터에 어울리기는 한다. 그러나 확률이 나오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은행 직원, 집합은 은행 창고 직원이라는 집합의 그 린다가 은행 창고 직원일 확률은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은행 창고 직원일 확률보다 높다. 확률은 기존보다도 린다의 시나리오, 그 은행원의 순위가 여성운동을 하는 은행원보다 더 높게 나와야 한다. 어쩌면 앞에서 사례로 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은 애초에 경기 불안과 소비 부진을 앞에 두면 뭐든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 된다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성공 스토리는 왜 다 비슷할까? 90% 확률로 100만원 당첨. 90% 확률. 숫자에 속아서 위험한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에 확실한 것은 누구는 언제는 죽는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자. 사업의 성공은 멋진 후광. 우비의 전쟁.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가? 확률과 사기권. 어떤 제품이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0.5%의 확률로 부작용이 한다고 하자 0.5%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이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무려 5천 명이나 된다. 사기꾼들은 말이 이 5천 명의 부작용 사례를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부작용을
아마 옛날 기업의 내부에서 일하거나 관련자들이 시각에서는 또 그렇게 공차,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는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하고 사람들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로 어떤 부분은 축소하고 어떤 부분은 과장하고 공차가 대표적이다. 30대 초반 평범한 부부의 340억 대박 신화. 불확실성.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률조차도 불분명하다. 비즈니스. 재론이모적 전과 확률. 당신의 프로젝트의 관리자라고 하자. 상사가 이 프로젝트에 성공할 것 같으냐고 물을 때 이때까지의 경험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확률이 70%라고 답을 했다고 하자. 현장을 지켜본 당신의 시각에서는 불안한 점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상상한 그 소리 듣고 짜증낼 것이다. 확실히 말해.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성공신화에 이면. 그런데 김 대표가 드린 대단한 정성은 사실 정말로 평범한 주부라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 대표가 공차 코리아 법인을 설립한 시점은 2011년 1호점, 2호점 4월, 또 남편이 맡은 한국으로 온 시점이 그해 3월. 이렇게 시점 맞춰서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쟁자인 김 대표가 해외 브랜드인 공차를 한국에 안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평범한 가정주부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까? 소유 주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차는 김 대표가 아니라 부부의 기업이었다. 또 공동창업자인 남편의 커리어도 매우 비범하다.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주부에는 그런 남편이 없다. 유능한 사업가의 성공 확률과 예상 궤적은 유능한 사업가 실패 성공에서 실패가 5%, 보통 성공, 대성공 16%. 자, 이 정도. 유능한 사업가, 유능하지만 운 없는 사업가. 근데 이 유능한 사업가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사업가가 있다고 하자. 다만 그는 운이 지독할 만큼 없다고 하자. 이 경우에 그는 정반대의 결과를 한다. 유능한 사업가와 같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거듭된 실패로 대실패를 할 수가 있다. 5번 연속 실패에서 대실패를 경험할 확률은 0.24%이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사회 전체를 보자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확률이다.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 원인과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은 확률과 운은 어떻게 작용할까? 밸런스의 힘, 확실한 우위, 막걸리와 등 운이 절대적인 세상의 성과, 곡선, 평균적인 사업가, 본전, 성공은 실패, 그리고 보통 다 하면은 평균에 끝인다 이 말이네요. 사업가의 차이가 반영된 거, 평균 이하의 사업가, 평균적인 사업가, 평균 이상의 사업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실력에 따라서 인적 자본의 축적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행운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라고? 이것을 감안하면 성공을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라는 것은 적용될 수가 없다. 평균 이하의 사업가는 사월 여건도 제대로 안 되며 기회도 제한되어 있고 없는 경우 반대로 극단적인 실패로 치달릴 확률도 높아지고 평균 이상의 실력과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전 이하의 경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스크 추구형 사업가의 성과 곡선, 본전, 리스크에 따른 변화, 평균 사업가, 마트의 효과, 잘 되는 것이 더욱 잘 되는 이유, 이익과 우애의 누적 메커니즘, 마트의 효과. 로버트 머트는 저명한 학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그렇지 못한 학자는 지원이 적어서 연구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머트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신약 성성이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는 구조를 빌어 마트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다. 마트 효과. 화려한 인적 자본의 토양. 인적 자본이 있고 그래서 마트 효과. 잘 되는 국밥집은 왜 잘 될까? 되면 잘 되고 브랜치가 또 이래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어렵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데 마키컬리 아이디어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가? 우위는 어떻게 세트하는가? 우위 세트로 인한 축의 이동, 사도와 코스메틱 전쟁, 우위의 세태, 후발주자의 추월 원리, 사업기회를 만드는 불편의 이면, 아모리퍼시피카 LG생활의 매출액 및 영업의 이익 추이를 보니까 쭉 아모리퍼식이 컸다가 LG생활건강이 나중에 올라가니까 역시 올라가는군요. 그래프를 본 사람 아마 의문이 될 것이다. LG생활건강이 2010년 중반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앞서는 시기였는데 서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모리퍼시픽이 유크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착시 효과이다. 아모리퍼시픽은 매출의 90% 이상이 화장품에서 발생하는 화장품 기업인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생활소비재, 음료, 화장품을 모두 취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LG생활이 화장품 기업으로 여겨지지만 2000년대까지는 소비재 종합기업에 가까웠다. 그래서 아모리퍼시픽만큼 수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겨냥한 쿠팡,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거점 경쟁자가 되어 강력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유통에서 물류는 필수적이지만 차별성이 왜 약화되는가? 차별성, 우위의 총력전에서 후발주자는 어떻게 1위를 추월할까? 아모리퍼시픽과 LG에서 경쟁은 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우위의 세태와 후발주자의 추월을 잘 보여준다. 향후 시장의 급변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 이건 또 모른다. 향후에서 비즈니스. 나는 이 책의 시작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다루었다. 스타벅스 코리아 성공 원인은 다국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원의 존재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성공을 퇴색시키지는 못한다. 비즈니스 그리고 경쟁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경쟁 자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총력전이다. 따라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승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골목의 전쟁은 어쩌다가 비스트 셀러가 되었는가? 내가 처음으로 쓴 책인 골목의 전쟁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10세까지 나갔다. 유명세를 가진 사람도 아닌 무명의 저자에다가 첫 책임을 감안하면 놀라울 만큼 잘 나온 결과다. 모든 콘텐츠 시장이 그러하듯이 출판 시장도 최상위가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라서 출판물의 상당수는 일세를 다 팔지도 못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참 이례적이다 라는 거죠. 성공을 추구한다면 성공은 싱글 팩터가 아니라 멀티 팩터이다. 멀티 팩터.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성공에서 노력은 중요하지만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불안하게 만든다. 그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 방식은 그런 불안을 넘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독한 리얼리스트로서의 맥락을 읽자. 이 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소음과 맥락을 읽기. 비즈니스가 전쟁이라면 전쟁에서 최선은 총력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당신이 아무리 희대의 전략가라 하더라도 충분한 병력과 보급이 없으면 한두 번의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을 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급로가 없으면. 운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여기에 운도 따랐다. 2016년 또 17년 촛불 시위 등등 이슈. 내 책이 나왔을 때는 시기는 2018년 최저임금 16.3% 인상이 확정된 이후로 이 때문에 자가 영업 관련 이슈들이 주목받던 시기였다. 그리고 주요 상권들의 하락세가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이것도 운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서점에서 책들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래서 골목의 전쟁이라 이 책을 다양하게 보면서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새로운 담론. 역시 공모 베스트셀러 골목의 저자 김영준의 마켓 인사이트. 우은이 실력인가?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 잘 통찰을 있게